엄마 왜 나를 버렸어요? 50년을 기다린 질문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 아침마다 똑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70대 중반의 정순 할머니는 오늘도 마당에 나와 국화꽃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고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성스럽습니다. 국화 한 송이 한 송이에 물을 주며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집니다. 오늘도 잘 있지 어디선가 건강하게. 마을 사람들은 정순 할머니를 참 좋아합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이웃에게 김치며 반찬을 나눠주는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혼자 사시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고 가난하지만 언제나 정갈한 모습입니다.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면 손을 흔들어 주시고 길 잃은 강아지가 있으면 밥을 챙겨 주십니다. 정순이 할매는 참 마음이 고우시대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웃는 눈 한켠에 숨겨진 그늘을 말이에요. 정순 할머니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오래된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아직도 찾고 있는 사람의 눈빛 같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정순 할머니는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한쪽 장롱 위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뚜껑을 열면 색이 바랜 사진 몇 장과 작은 옷가지 하나, 그리고 아주 작은 아이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습니다. 신발은 원래 빨간색이었을 텐데 이제는 갈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크기로 보아 3살쯤 된 아이가 신었을 법한 신발이지요. 정순 할머니는 그 신발을 꺼내 부드러운 천으로 조심조심 닦아냅니다. 50년 동안 매일같이 닦아서 신발은 반들반들 윤이 납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지며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습니다. 눈물을 참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대신 신발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순 할머니에게 자식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결혼은 했지만 남편과 일찍 헤어졌고 자식도 없이 평생 혼자 살아오셨다고요. 할머니도 굳이 그 오해를 풀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편하니까요. 아무도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밤이 되면 정순 할머니는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차가운 겨울바람, 보육원 철문 앞에 놓인 작은 몸,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달려갔던 자신의 뒷모습. 그날만 아니었어도.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립니다. 이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기억은 매일 밤 찾아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정순 할머니는 오늘도 어둠 속에서 과거와 마주합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됩니다. 국화에 물을 주고 마당을 쓸고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50년 된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숨어 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하루는 그렇게 평온해 보이지만 실은 매일매일이 참회의 시간입니다. 마을 이장님이 지나가다 말을 겁니다. 정순이 할매, 이번 주말에 경로당에서 잔치가 있는디 꼭 나오시소. 그래야지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혼자 남겨진 순간 그 미소는 사라지고 다시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 됩니다. 50년 전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건강하게 잘 자랐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정순 할머니는 알 수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합니다. 부처님께, 하느님께 그 어떤 존재라도 좋으니 그 아이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게 이 죄 많은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해는 지고 또 뜹니다. 계절은 바뀌고 시간은 흐릅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마음속 시계는 5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그날 놓쳐버린 작은 손을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50년 전 1975년 겨울이었습니다. 20살 정수는 남편 민철과 함께 서울 변두리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아들 준호를 낳은 지는 이제 막 3년이 되던 해였지요. 작은 방 하나에 부엌 하나, 화장실도 밖에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해도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요. 매일 새벽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저녁에는 공장 청소 일을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집에 돌아와 아들의 얼굴을 보면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엄마. 3살 준호는 해맑게 웃으며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준호 오늘도 잘 놀았어? 응. 할머니가 사탕 주셨어. 이웃 할머니가 가끔 아이를 봐주셨거든요. 남편 민철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벌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은 성실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해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철이 도박에 손을 댄 겁니다. 현장 동료들과 화투를 치다가 맛을 들인 거지요.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몇천 원, 몇만 원.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돼요. 준호 분유 살 돈도 없어요. 시끄러. 오늘만 따면 몇십만 원인데. 민철은 귀를 막았습니다. 도박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거든요. 민철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일은 자주 빠지고 집에는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정순이 뭐라 하면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 집안이 가난한 게 다 내 팔자 때문이야. 정수는 맞으면서도 참았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준호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민철이 빌린 돈이 쌓여갔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 그 새끼 어딨어? 문을 쾅쾅 두들기는 소리에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수는 아이를 꼭 안고 떨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민철은 집에 없었습니다. 도박장에 가 있거나 술집에 있거나 어디론가 숨어 있었지요. 다음 주까지 100만 원 안 갚으면 죽을 줄 알아. 빚쟁이들은 협박하고 갔습니다. 100만 원. 1975년에 100만 원은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정순이 1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지요. 그날 밤 민철이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이요. 이제 그만해요. 준호라도 생각해요. 하지만 민철은 정순을 밀쳤습니다. 시끄러워. 오늘 큰 판에서 잃었다고. 더 잃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빚은 더 늘어났습니다. 정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준호는 엄마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울었습니다. 며칠 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못 갚으면 이 집 다 부숴버릴 거야. 그리고 내 마누라 몸으로 갚게 할 거고. 정수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할 것 같았습니다. 민철은 그날도 집에 없었습니다. 도망간 겁니다.
아내와 아들을 두고 혼자 도망간 거지요.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준호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연을 끊은 지 오래였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날 먹을 쌀도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정수는 준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아이는 빨간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정순이 장날에 사준 유일한 새 신발이었지요. 거리를 헤매다 정수는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보육원이었습니다. 사랑의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니야, 안 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내일이라도 올 것입니다. 그들이 오면 정순도 준호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차라리 아이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그 말에 정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질녘 정수는 보육원 철문 앞에 준호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옷깃을 여미고 신발끈을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준호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올게. 금방. 응.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요. 정수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달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 들렸습니다. 엄마. 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돌아가면 다시는 놓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정수는 준호를 두고 왔습니다. 평생 후회할 그날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의 인생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보육원 앞에 아이를 두고 온 그날부터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은 가빠왔습니다. 손을 뻗으면 아이가 있을 것 같았지만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빈자리를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육원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흘 전에 다른 기관으로 옮겨갔습니다. 어디요? 어디로 갔는데요?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규정상 알려드릴 수도 없고요. 정수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알려주세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정수는 그날 보육원 앞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데 남의 시선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남편 민철은 그 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몇 번 더 왔다가 민철이 도망갔다는 걸 알고는 정순도 그냥 뒀습니다. 얻어갈 게 하나도 없는 여자였으니까요. 정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21살의 나이에 남편도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 후로 정수는 미친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들을 찾으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다 들어갔거든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25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정수는 혼자였습니다. 누군가 소개를 시켜주려 하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를 찾아야 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아이냐고 물었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버린 엄마라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30살이 되던 해 정수는 사설 탐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탐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10년이 넘었잖아요. 입양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입양 기록은 비공개입니다. 찾기 힘들어요. 그래도요. 제발이요. 비용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결국 탐정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정수는 모아둔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서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정수는 그날 탐정 사무실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세월은 가혹하게 흘렀습니다. 정수는 35, 40, 45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순을 불쌍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고 혼자 살아가는 여자라고요. 정수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더 끔찍했으니까요. 45살 되던 해 정수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 도시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시골로 내려가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농사일을 거들며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매년 준호의 생일이 되면 서울에 올라가 옛날 그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건물로 바뀌었지만 정수는 그 앞에 서서 빌었습니다. 준호야 어디 있니? 엄마는 여기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정순에게는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아들을 기억하는 것, 미안해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는 것. 50살, 60살이 되었습니다. 정순의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무릎은 아팠지만 마음속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아팠습니다. 70살이 넘어서는 잠을 잘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영원히 못 만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준호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용서를 빌지 못하고 가는 게 슬펐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자. 죽기 전에 한 번만. 75의 나이에 정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절실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정수는 낡은 상자에서 준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3살 때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정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꼭 찾아낼게. 이번엔 꼭. 2025년 봄이었습니다. 75살 정수는 오래된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방송국에 보낼 편지였지요.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실종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찾아주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오래전에 헤어진 가족들이 재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울고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정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며 울었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자신도 준호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희망이라는 게 오랜만에 마음속에 싹 텄습니다. 해볼까 해봐야지.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편지는 5장이 넘었습니다. 정수는 모든 걸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 도박에 빠진 남편, 빚쟁이들의 협박, 그리고 보육원 앞에 아이를 두고 온 그날의 이야기를요. 글을 쓰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젖었지만 계속 썼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찾아주십시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안고 살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거니까요. 다음 날 정수는 우체국으로 편지를 들고 갔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물었습니다. 등기로 보내실 거예요? 네, 제발 잘 전달되게 해주세요. 편지를 붙이고 나서 정수는 매일 기다렸습니다. 회신이 올까봐, 혹시 전화가 올까봐 집 전화기 옆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정수는 실망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알려줬습니다. 요즘엔 인터넷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 올리면 사람들이 도와준대요. 하지만 정수는 인터넷을 할 줄 몰랐습니다. 컴퓨터도 없었고 사용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을 청년회관에 가서 부탁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을 찾아야 해요. 청년회관 직원들은 정순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순의 이야기를 인터넷 카페와 SNS에 올렸습니다. 사진도 함께요. 며칠 뒤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공유를 했습니다. 이분을 도와주세요. 50년 전 서울 보육원에 맡겨진 남자아이 정보 구합니다. 정순의 이야기는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는 입양 당사자들도 있었고 가족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송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따르릉 따르릉.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정순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찾아주는 사람들 프로그램 제작진입니다. 선생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 사연을 조사해 봤는데요. 비슷한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네, 정말요? 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정수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뒤 정수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50년 만에 가는 서울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방송국 건물은 상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정수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주저할 수 없었으니까요. 담당 PD는 친절했습니다. 어머님 편지 정말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그 보육원에서
입양된 남자아이 기록이 있습니다. 나이도 맞고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들일까요? DNA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 연락해서 동의를 구해야 하고요. 제발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PD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죠? 평생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 없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로 준호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악몽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속에서 어린 준호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곧 만나요. 정수는 꿈속에서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분이 DNA 검사에 동의하셨습니다. 정말요? 정말입니까? 네, 다음 주에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수는 기쁨에 겨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드디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50년 만에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정순이 서울에 자주 간다는 소문, 방송국에 간다는 소문, 그리고 옛날에 아이를 버렸다는 소문까지요. 동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매가 젊었을 때 애를 버렸다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 그러게 말이다. 이제 와서 찾는다고 무슨 소용인디? 정수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자신이 정말로 아이를 버렸으니까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옛날 친구 영희가 찾아온 겁니다. 영희는 정순과 어릴 때부터 친했던 사이였는데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차가운 말을 했습니다. 정순아,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버려? 영희야, 그때 내 사정이 뭐가 중요해. 엄마는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켜야지. 넌 도망간 거야. 그 말은 정순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영희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정수는 정말로 도망갔었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대신 자신의 안전을 선택했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넌 생각해봤어? 영희는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육원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얼마나 울었을까요?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밤이 되면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맴돌았고 영희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준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그 말로 50년이 치유될까요? 준호는 자신을 용서할까요? 아니, 용서해야 할까요? 며칠 뒤 DNA 검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기차에 몸을 실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서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체열실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족 찾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올해 헤어지셨나 봐요? 50년입니다.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50년이요?
세상에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매일이 1년 같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그냥 조용히 살겠다. 왜 옛날 일을 들춰내?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꼭 갈게요. 그날 밤 정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집니다. 준호가 맞는지 아닌지,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50년을 기다린 대답이 내일 나옵니다. 정수는 낡은 상자를 꺼내 준호의 신발을 닦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이 신발을 닦으면 마음이 조금 진정됐거든요. 준호야, 내일이면 알 수 있겠지. 내가 맞는지. 신발을 품에 안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날 밤에도 별이 이렇게 빛났을까요? 보육원 앞에 홀로 남겨진 준호도 이 별을 봤을까요? 엄마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그 말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 단추를 잠그기도 힘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새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70대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50년 전 정수는 20살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제는 75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겠지요. 3살 아기였던 아이가 이제는 50이 넘은 중년이 되었을 겁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정수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 아이이기를.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PD가 정순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PD가 부축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PD가 말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9% 일치합니다. 친자가 맞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확실합니다. 아드님이 맞습니다. 준호가, 네, 준호가. 정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안에 계십니다. 만나실 준비 되셨습니까?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PD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잘 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그 모든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남자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50년 전 3살 준호의 얼굴이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인매도 닮았습니다. 준호야.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순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엄마가 왔어. 정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째깍.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요? 정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50년 만에 미안하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를 보육원에 버리고 떠났잖아요. 3살짜리 아이를 추운 겨울밤에 혼자 남겨두고요. 그게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궁금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버려졌을까? 엄마는 왜 나를 데리러 오지 않을까?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데 나만 왜 없을까?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입양됐을 때도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새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지만 난 항상 불안했어요. 또 버려질까봐, 또 혼자 남겨질까봐. 정수는 울면서 들었습니다. 아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놀렸어요. 버려진 애라고. 엄마가 필요 없어서 버린 애라고.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했다고요? 사랑했으면 어떻게 버려요? 준호가 정순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항상 불안했어요. 나도 나쁜 부모가 될까봐. 당신처럼요. 정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50년 만에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될 것 같아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준호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려, 준호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요. 준호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수는 기어서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발, 준호야.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엄마가 설명할게.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들어줄게요. 하지만 변명은 하지 마세요. 준호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했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요.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할게. 내가 3살 때 겨울날 말이야.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20살에 내 아빠를 만났어. 너무 어렸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랑에 빠졌어. 내 아빠는 처음엔 착했어. 일도 열심히 하고 엄마한테 잘해줬지.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내 아빠가 변했어. 도박을 시작한 거야.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심해졌지. 번 돈을 다 날리고 빚까지 지기 시작했어. 준호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필사적으로 일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또 일했지. 너를 먹이고 입히려고. 하지만 내 아빠가 빌린 돈이 너무 많았어. 엄마가 아무리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겨울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어. 무서운 사람들이었지. 내 아빠를 찾았는데 내 아빠는 없었어. 도망간 거야. 우리를 버리고 혼자 도망갔어. 준호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빚쟁이들은 일주일 안에 100만 원을 갚으라고 했어. 1975년에 100만 원이야. 엄마가 10년을 일해도 못 모을 돈이었지. 그리고 만약 못 갚으면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를 데려가겠다고 했어. 몸으로 빚을 갚게 하겠다고. 그 앞에서 말이야. 3살짜리 내가 보는 앞에서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무서웠어. 내가 위험해질까봐. 그 사람들이 너한테까지 해를 끼칠까봐. 그래서 도망가기로 했지. 하지만 어디로 갈 수가 없었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 정수는 무릎을 꿇고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거리를 헤매다가 보육원 앞을 지나갔어. 그리고 생각했지. 여기라면 너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빚쟁이들이 찾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나를 버린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한 거야. 정순이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데리고 있으면 너도 위험했어. 그 사람들은 가차없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엄마는 결정했어. 너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두자고. 정수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보육원 문 앞에 너를 내려놓을 때 엄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내가 엄마를 보고 웃었거든.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왜 다시 안 왔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보다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갔어. 너를 데리러. 하지만 넌 이미 없었어.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고 했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정수는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엄마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너를 찾아다녔지. 보육원마다 다니고 경찰서에도 가고 탐정도 고용했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방송에 안 나왔어요? 부끄러웠어. 아이를 버린 엄마라는 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정순이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날 원망할까봐. 엄마를 미워할까봐. 차라리 엄마가 죽은 줄 아는 게 나을까 싶었어. 그래서 50년을 찾지 않은 거예요? 아니야. 찾았어. 매년 내 생일마다 옛날 그 보육원 자리에 갔어. 지금은 다른 건물로 바뀌었지만 거기 서서 빌었어. 준호가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정수는 가방에서 낡은 신발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기억하니? 내가 그날 신고 있던 신발이야. 나중에 보육원에서 찾았어. 한 짝만 남아있더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이 신발을 50년 동안 매일 닦았어. 너를 기억하려고. 너를 잊지 않으려고. 준호가 신발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다른 한 짝 신발이었습니다. 이거는 정순이 놀라 물었습니다. 보육원 앞에서 나왔대요. 양부모님이 나를 데려갈 때 이 신발이 있었다고. 2개의 신발이 5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정순과 준호의 손이 신발 위에서 겹쳤습니다. 엄마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어. 내가 행복하기를 빌면서도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게 다였어. 정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엄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냥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했다는 걸.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잡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싶었어요. 왜 버려졌는지, 이유가 있었는지. 정수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죠. 대학도 보내주시고 결혼도 시켜주셨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편이 비어 있었어요. 친부모는 누구인지, 왜 나를 보육원에 맡겼는지 궁금했죠.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특히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더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 하고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 이해가 가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아니었어, 준호야.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도 알아요. 비록 결과는 고통스러웠지만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제 아들이에요. 올해 20입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젊은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닮았어. 준호, 내가 어렸을 때랑 똑같아. 이름이 민준이에요. 그리고 딸도 하나 있어요. 고등학생이죠.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됐네, 손주가 있었네. 어머니께서 만나고 싶으시다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말, 정말 괜찮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진짜 할머니를 보여주고 싶어요. 양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랬구나, 좋은 분이셨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감사해야지. 우리 준호를 잘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결혼 생활, 그리고 지금의 삶까지요. 엄마는 계속 혼자 사셨어요? 응, 아빠는 그 후로 소식이 없어. 엄마도 재혼할 생각 없었고.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하지만 그게 엄마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어. 준호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엄마.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정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준호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였는데 크고 깨끗했습니다. 준호가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젊은 청년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저 민준이에요. 그래, 잘생겼네. 민준의 누나 서연이도 나왔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정수는 두 손주를 번갈아 보며 울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손주가 있다니, 가족이 생겼다니. 저녁 식사 자리는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생전 처음으로 진짜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고 정수는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자주 오실 거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초대해주면 언제든지 올게. 매주 오세요. 아빠가 할머니 모시고 오시래요. 정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여기 같이 사세요.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이제 가족인데 같이 살아야죠. 가족이라는 단어가
정순의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준호가 마련해준 방에서 잤습니다. 포근한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시골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도 해야 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가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찾아와서요. 같이 살기로 했어요.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 아드님이. 네, 제 아들 맞아요. 50년 만에 찾았어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아들을 찾았다는 소문, 아들이 효자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친구 영희도 찾아왔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아니야, 영희야. 내 말이 맞았어. 엄마로서 부족했어. 그래도 아들을 찾았잖아. 다행이다. 영희는 정순을 껴안았습니다. 두 친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정순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50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준호를 그리워하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짐을 싣고 출발하려는데 정순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잠깐만 기다려. 정순은 마당에 있는 국화를 보았습니다. 매일 물을 주던 꽃이었습니다. 이 꽃들 가져가도 될까? 당연하죠, 엄마. 화분째 가져가세요. 준호는 화분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정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서울 아파트에 도착하니 민준이와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짐을 날랐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준호야. 고맙다. 정수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정수는 방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별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준호야. 그날 놓쳤던 손 이제 다시 잡았어. 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50년 동안의 악몽은 끝났습니다. 대신 새로운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오래 무리하셨나 봅니다. 푹 쉬셔야 합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잘 돌봤습니다. 매일 방문하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한 달 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엄마 마음이 편해. 엄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같이 더 오래 살아야죠. 준호야, 엄마는 이제 충분해. 너를 만났잖아. 용서도 받았잖아.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고맙다, 준호야. 엄마를 용서해줘서 이제 엄마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준호야. 평생 사랑했어. 정수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 몇 명이 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2개의 빨간 신발을 놓았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신발을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놓쳤던 손 제가 이제 잡았어요. 민준이와 서연이도 할머니께 절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할머니셨다고 말했습니다. 묘지에는 국화가 심어졌습니다. 정순이 평생 키우던 그 꽃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국화를 보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지만 사실은 잘못이 없었다고, 그저 시대와 가난이 만든 비극이었다고, 그래도 끝까지 아들을 사랑했다고. 엄마 이제 그날의 아픔은 다 잊으세요. 우리는 용서했어요. 사랑했어요. 준호는 어머니 묘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제 엄마로 살아주셔서. 준호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묘지의 국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5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놓쳤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